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의료 경영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승준 학술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원 50주년 학술 행사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의료협력본부장으로서 경의론의 대내 유관 업무를 도맡아 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대한당뇨병학회 법제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의료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션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세션의 진행을 맡은 학술위원장 오승준입니다. 코로나19가 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병원의 경영도 안정적이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병원의 내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등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구축 및 개선하는 의료 경영의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경영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며 준비한 세션 4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의료 경영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경희의료원 김기정 행정처장님을 모시고 경희의료원 의료 경영의 변화와 발전상에 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기정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희의료원 행정처장 김기정입니다. 제가 오늘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에 연자로 발표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저로서는 그 학술 연구나 이런 발표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고 또 긴장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정년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근무하면 정년인데 정년이 다 된 저에게 이렇게 또 힘든 일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상당히 좀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심포지움에 연자로 지명되고 나서 무엇을 발표해야 되나 많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제가 학술적이거나 또는 이론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이 됐고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경험이나 또 느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구성원들과 같이 어떤 공감을 하거나 또는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는 분들도 또 심심파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거는 지극히 또 어떤 저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발표하는 것들이 많아서 다소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유를 하고 또 공감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희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상당히 많은 강연, 외부나 또 내부에서 강연도 듣고 또 그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 상당히 많은 그 셀 수 없는 그런 강연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부는 또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다 잊혀지고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 기억에 남든 또는 잊혀졌든 간에 그것이 축적이 돼서 지식이 되고 또 좌표가 되고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랜 세월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그 강연을 소개한다면은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오전에 그 대담을 나눠주신 그 오건영 전 행정부원장님의 강연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2000이 아니라 90년대 초반이나 아마 이때쯤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의료원에 내외부에 있는 계시는 그 명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강연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오 부원장님께서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은 그 당시에는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은 결국은 평생 거기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미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졌죠. 직업의 변경이라든지 직장의 변경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직장을 옮기거나 또 직업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랄까 또 어쩌면 그 신선하다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다가왔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안교회, 저 앞에 있는 동안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당시에 계셨는데 아마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께서 어떤 대교회주의, 우리나라의 대교회주의에 대한 비판, 또 그분은 목사로서 연봉을 받고 있고 또 헌금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현직 목사로서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또 상당히 충격적이고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내부에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조직이 발전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금 경희의료원에 어떤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과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과제들을 제가 몇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테마를 제가 제 나름대로 선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에 대한 생각이랄까 주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주제의 커다란 맥락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아니면은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그런 주제가 사실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우리가 흔히 들어왔고 또 그런 강의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진부하고 식상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진부함 또 식상함은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끌든 간에 또는 적응을 하든 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그 변화의 정도를 잘 못 느끼는 거는 사회가 변화되는 거와 내가 변화되는 속도가 같거나 또는 사회의 변화가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늦거나 그런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지식으로 학습으로 변화를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에 있어서 그 변화라는 것은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희의료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계에 있는 그 병원이라든지 조직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그 생산 그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공감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을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산업혁명을 구분할 때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한 변화가 뭐 1차 산업혁명이었다. 전기가 발명되고 또 2차 산업혁명이었다. 뭐 전기에 의해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명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후대 역사가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의 변동을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명명되어진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된 것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8년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변화하는 그 속에 우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 평가가 됐는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크고 또 깊숙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산업혁명에서 또 혁명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일종의 갈아엎는다는 그런 뜻이죠. 갈아엎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 전에 과거에 없었던 뭔가를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역동적이고 그런 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를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어디 음식점에 가면은 요새는 전부 앱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든지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 노안이 와가지고 키오스크에 글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많이 기다렸다가 종업원한테 말로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지금 적응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변화의 정도를
상당히 지금 예측하거나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2017년도 신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신문 기사인데요. 제가 잠깐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년 전 프랭크 랩이 MIT 교수와 리처드 머네인 허버드대 교수는 공저, 노동의 새로운 분류라는 저서에서 자동차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동차의 컴퓨터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으며 복잡하고 감성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담은 사람의 말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레짐작은 10년도 안 되어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IBM의 왓슨에 의해서 손쉽게 무너졌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듯이 당시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이지만 MIT의 저명한 교수나 허버드대 교수도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건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단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이 2010년도에 자율자동차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시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 도요타, 뭐 할 것 없이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요. 또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던 뭐 구글은 물론이고 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그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엄청난 변화가 지금 변화를 저희가 겪고 있고요.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는 작년인가에 현대자동차에서 아마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한 4단계 정도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단계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응급한 부분에만 관여를 하면은 자기가 혼자서 굴러다니는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또 왓슨의 경우에는 AI 정보를 축적한 AI를 이용해서 제퍼디 퀴즈라는 퀴즈 대회에서 인간을 이기고 우승한 그런 경험이 2011년도에 있고요.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AI 닥터라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AI를 도입한 진료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한 병원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있고 아마 많은 병원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곳에서 찾지 않더라도 지금 음식점 우리가 짜장면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짜장면을 주문할 때 어디다 주문을 하나요? 저는 물론 뭐 짜장면 집이나 또 치킨은 치킨집에다 주문하는 그런 세대이긴 하지만 요즘 저희 애들은 다른 데다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 딸깍딸깍하면서 주문이 되고 배민, 요기요 뭐 이런 데다가 주문을 하죠. 80년대까지 음식점 중국집의 경쟁력은 아마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게 경쟁력의 가장 핵심되는 요소였고 또 90년대에는 아마 전화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또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는 배달 종업원 또 기동력 좋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경쟁력의 핵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친구 예를 하나 들면은 제 친구가 그 예전에 부천에서 90년도에 짜장면 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짜장면 집을 인수하면서 가장 비싸게 해준 부분이 이 전화번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번호를 인계받지 못하면은 수입이 한 3분의 1 토막으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권리금의 그 전화기 요금이 상당한 그 포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 배달하는 친구들이 그 월급을 받고 그날 그 배달 음식을 수금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 찾으러 가는 게 그 친구의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음식점에서 배달원을 두고 하는 음식점들은 우리 저 의료원 앞에도 몇몇 군데 있지만은 그 점심 때 폭주하는 주문을 커버하기 위한 정도이지 평상시에는 그런 종업원들을 고용하지 않고 전부 이런 플랫폼 업체에다가 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이제는 권력이 그 종업원 그 중국집의 맛과 종업원의 그 기동력 또 이런 거에서 전화번호 이런 거에서 플랫폼 업체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플랫폼 업체들의 그래서 매겨놓는 그 노출, 별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되죠. 그래서 수동적인 그 중국집은 능동적으로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뭐 음식점이나 중국집의 그런 예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호텔, 여행, 또 금융, 뭐 하여튼 셀 수가 없는 그런 제조업까지도 그쪽에 플랫폼 업체에 그 의존해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보건의료 산업은 어떨까요?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아직은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향은 상당히 적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뭐 미국은 옛날 지리적으로 워낙 떨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처방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송이 허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마존에서 그 온라인 그 약국인 필팩이라는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처방약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드론 배송도 또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법적인 규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거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그 활성화돼서 우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그 업체들 간의 그런 경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그 허용된 그 비대면 처방이라든지 약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업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닥터 나우라는 그 플랫폼 업체인데요. 의사입니다. 아니 그 아직은 학생인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를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지금 이 업체를 차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비대면 진료라든지 약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그렇게 비대면을 하는 병원이나 약국, 배송을 할 수 있는 약국을 지도를 그려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더니 약 100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15만 명을 육박하고 있고요. 하루에 이용자 수가 6만 내지 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있다. 이런 편리함을 느껴본 사람들이 계속 그 수요를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법은 언젠가 여기에 맞게끔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앱을 통해서 그 진료라든지 또 약을 배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료계에서 상당한 걱정이었죠. 특히 이제 개원가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전부 그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쪽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는데 여기서 분석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동네 근처에 있는 개원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거기서 약을 배송받는 그런 수요가 가장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상당히 좀 불식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적정한 대응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해본다면은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희의료원이 그런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고 유연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얼마나 신속한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의 투자는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의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존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윤활유는 저는 존중, 공감, 협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사가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직원이 상사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때 우리 조직의 어떤 활성화랄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사라는 분들은 대부분 다 라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라떼를 얘기하죠. 고생한 얘기, 힘들었던 얘기. 그래서 너도 지금 고생스러운 걸 참아야 된다. 근데 요새 MZ세대들은 그걸 참지를 못하죠. 그리고 자율성이라든지 또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의사의 표출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그대로 대접해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려면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존중에 대한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 공감 능력과 또 협상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리액션 이런 것들을 구성원 간에 많이 함으로써 그런 공감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또 처장님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그 구성원 간의 그 협상하는 능력 그런 부분도 많은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정성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그 동료 또 조그만 일 그런 거에도 우리가 스스로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쏟고 하면은 공감이 형성되고 또 존중감이 들고 이름으로써 조직이 윤활하고 윤택하게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조금 더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경위의료원을 위해서 일해 주시면서 아마 저희 남은 조직원들, 후배들한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아마 대단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들은 뭐 소주 한잔 하면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1971년에 개원한 경위의료원이 50년이란 시간 동안에 병원 경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와 도약의 순간들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장님께서도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의 열정을 다해서 이뤄낸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온 행정처장님께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염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려진 의료 경영의 대표적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송상호 원장님의 코로나19 이후의 의료 경영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상호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사회자님께서 저를 의료 경영의 아주 유명한 분으로 소개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오랫동안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 또 일반적인 조직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의료 경영하고 관련된 것은 10여 년 전에 메디컬 MBA에 제가 그 총괄 주임 교수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를 기억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제 의학 지식이 짧은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의료 소비자로서의 입장과 또 그 많은 기업들과 조직들을 컨설팅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 생존하는 데 따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조직이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병원이라는 조직이 특히 경영의료라는 조직이 이런 시대 환경 변화와 흐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이란 말을 씁니다. 환경이란 한마디로 어느 조직이 어떤 내부 조직을 내부로 운영을 하는데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제세력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 병원을 운영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거대한 변화, 흐름, 세력 이런 것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환경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순응하고 대처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이 생존하는 것은 결국 환경 적응에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환경의 큰 변화들, 특히 팬데믹,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환경 변화, 사실 모든 조직은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업 경영의 수익을 결정하는데 70% 이상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고 나머지 30%가 내부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가는 운칠기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의 70%고 기가 30%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운이라는 것이 바로 외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그 조직은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게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병원을 둘러싸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정리를 하면요, 아마 여러 환경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요인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법, 제도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환자, 소비자 요인, 또 하나는 시장 및 경쟁 요인, 그리고 의료 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적 요인, 이런 4가지가 아마 병원 경영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약 정리를 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인물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라는데요. 법, 제도적 환경 요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 이제 아마 이제 4차 산업 이후에 로봇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첨단 의료 장비들이 치료에 활용이 되면서 이러한 그 첨단 의료 시술에 대한 보험 적용, 이것들이 이슈가 될 여지일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원격 진단의 문제, 원격 진료에 대한 법제화 요구는 끊임없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이 큰 흐름이 아니겠어요? 이 변화 속에서 이러한 법제화에 대한 요구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습니다. 환자 요인을 살펴보면요, 이제 과거와 같은 수동적인 환자들이 아닙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이제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의 이 세상에 제일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 간다고 아픈 사람이 제일 자기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에게 의존해왔던 모든 의학 정보들을 본인 스스로가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제 손쉽게 비교해보고 하는 능력이 이제 검색 기능의 발달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양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판단해낼 수 있고요. 또 의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비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고급화되고 보다 개인의 정제화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환자 만족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어느 병원에서는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시설을 쓰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이제 환자들이 전부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료 방법, 치료 방법도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의학인들만이 알았던 전문적인 지식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환자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서비스의 발달, 또 4차 산업 이후에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이제 환자들의 스스로가 자신의 그 진료에 대한 권익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장 및 경쟁 요인도 이제 병원 간의 치열한 첨단 의료 시술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또 병원 간의 협업화, 다양한 형태의 협업화가 끊임없이 발생이 되면서 진료의 프로토콜도 상당히 증가하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가 지역 사회 커뮤니티 중심의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환자 중심의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진료 체계가 연계가 된다면 지역 사회 중심의 환경 중심, 지역 사회 중심이 의료 진료 체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 병원, 미래 의료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요인은 뭐 이제 제가 계속 이번 강의로 얘기할 내용들이니까 기술적 요인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주제가 코비드 팬데믹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경영 대책인데요. 우리 크게 경제적 대변혁과 산업적 대변혁과 또 의학의 발전에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요, 이렇게 1차 산업혁명,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발생됐던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말 시작되었는데요. 1차 산업혁명 이후 농민층들이 도시로 급증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공업화가 발달이 되면서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에 많은 도시가 팽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빈민층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생 문제, 특히 이제 그 당시 주로 이제 18세기만 해도 19세기만 해도 상하수도가 발달이 안 돼서 또 대부분 우물물이나 또 펌프 이걸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아서 생활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대 런던에 콜레라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큰 사회화 문제가 되었고 1850년도 이후에 이제 정치가들은 도시 개발 계획에 이런 위생 문제를 상수도 관리, 하수도 관리와 같은 위생 문제를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위생 도시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질병 문제에서 상당한 해결책을 보았다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산업의 발달은 2차 산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일어난 대량 생산 시스템 체제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혁명 이후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체제와 대량 소비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상당한 물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대가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식품 산업도 이제 산업화가 돼서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신화학 물질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환경 공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1950년대 이후에 질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만성 질환이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대사질환 같은요. 이럴 때 이러한 질병들의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해결로 이제 현대의학의 각종 현대의학의 발전과 생활습관 개선 등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한 이 시점 신종 전염병, 신종플루,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코로나 같은 신종플루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이제 고령화가 급증됐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1955년생 이후에 고령화 인구들이 베이비붐 세대 이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되면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2030년대에는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전체 4분의 1 시대를 넘는 그러한 구성이 될 만큼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전이 되면서 각종 퇴행성 질환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루어졌고요. 또 신종 전염병 문제에 대한 해결이 지금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요, 이와 같이 큰 의료계의 변화 속에서 사회 문화적인 거대한 변화를 야기했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전 후 이야기를 하듯이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코로나 이전 시대 때에는 우리가 콘택, 사람들이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살자 하면 어떤 것도 상처하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만나야 됐고 모여야 했고 접촉해야 됐고 함께 해야 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텍스트에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학교에서 강의장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고 일터에서 일해야 됐고 교회에서 예배를 봐야 했고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제 모일 수 없게 되고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제 언택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가장 큰 사회적 변동이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또 어느 공간에 모여야 되는데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또 어떤 공간에 뭐 있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택 시대라고 하죠. 또 사람들이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사람 일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접촉해야만, 함께 있어야만 하는 시대에서 떨어져서 만나지도 접촉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언택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든 현상이지만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일상화되어 왔습니다. 2년 코로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그죠? 예. 저도 이제 강의장에서 수업을, 학생들이 강의장에서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못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 대학원도 문 닫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동요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은 인류 사회 문화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행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에 마치 일상적으로 바뀌는 그런 혁명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바로 이 4차 산업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언택, 접촉하지도 가지도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촉진의 원천을 우리가 4차 산업이랍니다. 이 4차 산업은 모든 일들을 가상 공간에서 처리하는데요. 어떤 일들이요? 현실 세계에 처리했던 일들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우리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가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현실과 가상이 마치 예전에는 3차 혁명일 때만 해도, 정보화 3차 산업혁명일 때에도 가상은 가시고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현실 생활과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현실 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액티비티들과 정보들이 가상의 공간에 연결이 돼서 서로 연합이 돼서 실제와 가상이 구별할 수가 없을 만큼의 연계된 사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세계, 이거를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융합과 초연결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모든 우리 액티들이 단절된 게 아니라, 모든 물체들이 별개가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통합이 되고 이루어지는 초연결의 사회,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초래됐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XR, 익스텐디드, 혼합현실, 확장현실, MR, 혼합현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들이 서로 연계돼서 가상 공간 속에서 실제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빅데이터, AI,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3D 프린터 기술, 이러한 기술들은 모든 사회, 조직, 생산 형태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러한 변화는 여러 조직에도 다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사회 조직에도 영향을 다 미치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의료계입니다.
가상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로봇 기술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로봇 수술 우리 병원도 하고 있으니까요. 사물 인터넷 기술, 3D 프린터 기술,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의료격에서 의학기술의 접목이 돼서 연계되는지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자, 이거 무슨 가상 공간에서 실제 똑같은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죠. 이러한 메타버스가 실제로 수술실에서 구현된 일이 지난 5월 29일 전성훈 교수인가요?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 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국의 의료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당 서울병원에서 뭐 스마트 수술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폐강 수술에 대한 의료 교육을 실제로 메타버스로 실현시켰습니다. 네. 저 모든 그 수강생들은 헤드기어를 쓰고요, HMD 장비를 쓰고요. 또 수술실은 3D 영상이나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수술실의 그 환경을 그 실제와 똑같이 학생들이 혹은 그 의료 교육에 참석한 의료인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실시간 의견 공유가 가능한 원격 병리 진단 시스템을 구비해서 질의응답이 언제든지 그 현장 속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때에는 이게 이제 몇 년간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XR을 전공해서 이제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촬영하는 현장이 현장에서 바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집합교육, 우리가 실제 그냥 수술실에서 교육시킨다고 해도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인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의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의료 교육에 거대한 변화를 앞으로 예시해 줄 수 있고 또 이런 이제 가지 않아도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의학 지식을 전파할 수 있어서 전 세계의 의학 지식이 의학 지식을 빠르게 공유하는데도 혁혁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의료 교육에도 여러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증 환자들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통증 치료가 있어요. 암 환자들이라든지 때 메타버스를 활용했을 때 통증 완화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진료과 정신과 진료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되면 이제 원격 진료와 가상병원의 진화에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이제 AI와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커다란 의료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제 병원 중심의 데이터 관리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모든 정보들은 그 병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다시 경희대학병원에 와서 하려니까 똑같은 촬영을 두 번 여기서 똑같이 시행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환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통합 관리한다면 이렇게 불필요한 의료 진료비를 낭비하지 않아도 훨씬 더 환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고 지역 병원에도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통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큰 진료나 진단 이런 것들은 종합병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네 병원에서는 이제 진료만 하는 이렇게 해서 병원 간의 협업이 완성할 수 있는
그 협업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가 병원 중심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관리돼야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소싱에 의해서 다량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관리될 수 있다면 환자에 대한 질병이 병원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일상생활의 데이터, 약국에서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이 통합 관리한다면 훨씬 더 좋은 질의 그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제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은 여러 형태로 의료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그 화면에 있는 변기는 각종 우리가 용변을 볼 때 발생되는 각종 의학 정보들을 직접 담을 수 있는 변기인데요. 앞으로 실생활에서 발생된 모든 정보들이 이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제가 낀 이 핸드폰 워치도 스마트워치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얼마만큼 심박수라든지 하루의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각종 패치나 이식칩, 또 렌즈, 의류 이런 것 통해서 부착된 모든 한 개인에게 부착된 모든 웨어러블을 한 기기를 통해서 각종 의학 정보들이 연결이 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것들이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다면 진료에 훨씬 더 보다 풍요롭고 정확한 진료를 해주는데 앞으로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또 다른 건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이제 여러분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길병원에서는 왓슨을 도입했고요. 2018년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가 열렸었습니다. 자, 의료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은 복잡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은 피부암의 경우, 딥러닝 일반 의사보다 평균적인 의사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학술지에 제시되었습니다. 원장님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는 질병 중심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질병과 예방,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의학의 발전이 프리벤티브, 예방, 프레딕티브, 예측,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의학, 파티스펀트, 환자와 참여하는, 환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의학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이 의료계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제 우리 병원도 이제 질병 중심의 대량 생산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환자 중심의 맞춤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고 치료 중심의 의료로부터 이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그러한 종합 품질이 감조되는 그런 의료 메커니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지역 중심의 마케팅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남한테 알려주는 핵심 역량 중심의 의료 마케팅이고요. 이제 의사 중심의 병원이 아니라 더 이상 의사 중심의 병원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창조적으로 결합해서 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병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연계 과정에 이하여 협업 과정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오기 전에 미리 또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도 긴밀한 연결과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더 이상 우리 병원은 수직적이고 배타적인 이러한 의료 문화로부터 개방형이고 협업적인 의료 마인드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제 거대한 새로운 변화에
생존하는데 어려운 그런 거대한 변화가 의료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여겨집니다. 30분간 굉장히 짧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상호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시간을 더 충분히 드리고 더 좋은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상호 원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지 그 해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강연을 해주신 송상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료 혁신과 발전은 이제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환자의 정신까지도 고려하며 그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그 질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의료원은 다양한 융복합의 기반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진행된 학술 행사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행정까지 아우른 이원화 생방송으로 약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1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진료, 교육, 연구 및 사회 공헌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리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희의료원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